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쇼크 한국의 미래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거시적으로 바라본 책이에요. 자, 저자는 이명훈 님이시고요. 이분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 책 디지털 사회를 다루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그래서 한마디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러한 대전환 시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이 책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장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사회는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요. 생산성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자, 내용을 살펴보자면 산업사회의 범용 기술인 엔진 기술은 엔진의 속도에 따라 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멀리 가는가와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가가 결정되었다. 생산성의 시대였다는 뜻이다. 이때는 이게 중요했었는데 반면에 디지털 사회의 범용 기술인 컴퓨터, 즉 CPU는 같은 양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는가로 성능이 결정된다. 생산성에서 효율성으로 척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많이 멀리의 시대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빨리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못 알아차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디지털 기술은 생산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돕는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생긴 여유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자, 그쵸? 요즘 우리 자동차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스마트폰과 같은 효율성을 도와주는 기계가 생겨서 원래는 우리의 여유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디지털 시대가 시간을 확장해 여유를 선물해 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자, 공감이 되시나요? 시대 변화를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책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농업사회, 산업사회, 디지털 사회의 차이를 비교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내용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개성 있는 개인이 중요한 이유. 저는 이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이전에는 개인이나 상품을 알리려고 해도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지역을 넓혀 전국이나 전 세계로 알리려면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뭐 돈 없는 사람들은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인터넷 이전에는. 자,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입소문과 공유를 통해 순식간에 SNS에 있는 수억 명에게 전파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시대에는 표준화된 개인이면 충분하였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개성 있는 개인이 중요하다. 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산업 시대에 표준화된 인간이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개성 있는 개인이 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디나라 카스코라는 제빵사분. 저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먼저 컴퓨터로 디자인한 다음에 3D 프린터로 뽑죠. 그리고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케이크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저런 독특한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뻔한 제빵사가 아니라 이런 트렌드를 섞어서 독특한 장르를 만들고 그걸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쿠킹 클래스를 열면서 다니셨고요. 아마존에서 케이크 몰드를 판매하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이신데 카타르 도하에 매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이 저자가 얘기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 내용이요. 인터넷이 전문가와 지식 울타리를 허물고 있다. 자, 공감이 많이 되시죠? 지금까지 실용적 전문성은 사람의 머리, 교과서, 서류, 보관함에 있었다. 자,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전문성이 저장, 공유, 사용되는 모든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이처럼 많은 양의 지식을 접했던 적은 없었다. 인터넷이라는 지식 공동체의 등장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 이상 지식을 독점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00개를 알고 있는 한 명의 전문가보다 한 개를 알고 있는 100명, 1000명, 10,000명의 비전문가가 모여 뛰어난 집단 지성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다. 자,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전달하는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댓글로 막 채워주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런 열린 소통의 공간의 중요성, 비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놀랍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3L, 4C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 이 3L은 뭐의 약자냐면요. 데이터 리터러시. 엄청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역량. 요즘에 진짜 중요한 역량이죠. 자, 그리고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 컴퓨터 사고력과 공학 원리에 대한 이해. 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의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L은 뭐냐면은 휴먼 리터러시, 인문학적 이해와 디자인 역량.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4C는 뭐냐면은 creativity, 창의성,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콜라보레이션, 협업, 협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량을 대학에서 길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흥미로운 내용이 또 있어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자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자의식을 만약에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이롭다는 판단 기준에 따라 행동이 확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러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몸이 없으므로 지능을 가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킨 일을, 주어진 일을 할 뿐이지 자신을 보호하고 번식하고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지도 않고요.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공감되는 내용 반가웠고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자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계가 꼭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비행기가 새처럼 날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같이 하늘을 날지만 우리 인류가 하늘을 날 때 꼭 새의 모양을 본떠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동화와 증강의 차이도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자, 자동화라는 것은 인간의 작업을 분해하고 코드화하여 인간의 개입을 줄이고 경비를 절감하는 데 목표를 둔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증강은 업무를 효율화하고 인간과 기계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협력할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각자가 잘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자동화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차별화된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에게 소비가 바뀌고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상황에서는 증강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독일의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을 우수 사례로 꼽는데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 지난 20년간 1,300명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은 13배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잘라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000종이 넘는 제품을 연 1,200만 개 이상 생산하고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해졌다는 거예요. 불량률 발생률은 0.0009%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품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은 50% 단축이 되는데 이때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고 증강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래의 기업 형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내용도 재밌었어요.
자, 기업 내에서도 부서의 규모는 작아지고 개인의 역량이 커지는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소규모 팀이나 개인이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된다. 자, 동시에 전통적인 기업은 이러한 소규모 팀이나 개인들에게 공통의 자원을 제공해주는 공유제, 플랫폼과 같은 성격으로 변한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은 통제 및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협력 및 조정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인재들을 조합하여 부서를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 기관으로 성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애자일 조직이라는 말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흐름과 이 말이 부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저는 가장 신선했어요.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이 아니라 소득 결과를 중심으로 구축하자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요. 산업화 시대에는 고용의 측면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과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였으나 자, 앞으로는 고용이 유연화되기 때문에 소득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돼야 한다. 자, 노동 방식이 개인화, 소규모화되고 노동의 결과물이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변하는 시대에 더 이상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자, 실제로 각종 유튜버들이라든지 프리랜서들이라든지 뭐 작사가라든지 뭐 긱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처럼 고용보험 자체로는 사회보장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 중심의 사회보장이란 무엇이냐면은 소득보험의 가입 조건은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의 발생이라는 거예요. 네, 소득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소득보험에 전 국민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정년 제한이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효과를 갖는다. 자, 100세 시대에 이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혜택 대상은 강제적 퇴사자만이 아니라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굉장히 신선한 생각으로 저는 다가왔고요.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그 방법과 부족한 점, 한계점들 뭐 이런 점들까지도 다 책에 기술을 해놓고 계십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자세히 디지털 쇼크 한국의 미래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대의 변화를 좀 통찰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나 앞으로 국가의 방향, 기업의 방향, 인생의 방향 전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은 분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